자,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서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는 전화 못 받았죠? 저 소개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전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 인기가 없나 봐요. 이야, 저도 못 받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이것이 청취율 조사 전화거든요. 꼭 받으셔서 지금 어떤 방송 듣고 계시죠? YTN 뉴스 FM 94.5 뉴스 FM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죠? 바로 이걸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YTN 라디오를 듣고 있다 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에게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으니까 뉴스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 같은 거 샵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PD님께서 선별을 하셔서 그중에 이제 잘 써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져요. 왜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샵 0945, 근데요,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이게 꼭 해드려야 제재를 됩니다. 받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커피 쿠폰에 비하면 사실 100원, 50원이 그렇게 커피 큰 한 돈은 잔 아니죠. 4,5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 쓰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부터 시작하죠. 먼저 어떤 내용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오늘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피고인 부산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입학 처분 취소의 사유가 된 조 씨의 허위 경력과 위조된 표창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서 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 씨 측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는데, 다만 살펴볼 게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고 30일이 지나야 입학이 취소되는데요. 그 전에 조민 씨가 항소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될 때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짧게 이야기해드렸지만 조민 씨의 1심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12월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첫 유죄 선고를 내렸고 또 당시에 재판부가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인정을 했고 정 전 교수의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했고 대법원에서도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입학 취소 처분을 해서 조민 씨가 겪을 불이익이 적지는 않다고 봤는데 공정성 그리고 윤리의식 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단 조민 씨 항소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다퉈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재판부가 인정한 허위 스펙 이것이 입학 여부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이것이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예전에 그 김영민 아나운서 그 기억나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나왔을 때 제가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단지 존중해야 되는데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같이 법에 문외하는 입장에서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판결을 얘기를 하자면 논리적 연계성은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조민 씨 측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뭐 이런 부분을 들어서 다퉈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땡스타그램 하시나요? 그 뭔지 아시죠? 저는 실시간으로 욕먹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SNS 안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게시글 말고 스토리라고 24시간 동안만 노출이 되는 그런 게시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원래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덧붙인 것이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조민 씨 입장문의 행간을 뉴스인해 주세요. 아유, 그 행간을 뭐 이게 지금 줄 간격이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제가 130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뭐 조민 씨 자신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활동을 자기가 이렇게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어떤 자신에 있어서의 억울함 혹은 우호적인 여론 이런 것을 좀 그 호소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건 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조민 씨의 입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식목일인 동시에 또 재보선이 치러진 날이었죠. 재보선 결과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던 전북 전주을 여기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강성희 후보가 39.07%로 1위를 차지해 당선이 됐고요. 2위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임정혁 후보인데 아쉽게도 이제 2위에 그쳤습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노키점 교육감의 남편인 진보 성향의 후보 천창수 후보가 61.94%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선됐고요. 경남 창녕군수 성낙인 무소속 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창녕 경남도의원 선거에서는 이경재 국민의힘 후보 당선됐고 구미시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됐습니다. 구 시군의회 의원 4명 살펴보면 울산 남구에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153표 차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전북 군산시 의원은 우종삼 민주당 후보, 경북 포항시 의원 김상백 국민의힘 후보, 충북 청주시 의원 이상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짚어볼 부분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강세인 지역에 무공천을 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이상직 전 의원 유주의 책임을 지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 내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냈는데 이 자당 소속의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우세한 당의 후보가 아니라 좀 다른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봤는데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전주을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그리고 창녕군수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어떠셨어요?
지역주의 뭐 강하다 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당선되신 분들 뭐 일단은 정부 축하드리고요. 네.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몇 퍼센트의 득표를 했느냐는 몇 퍼센트의 투표율 속에서 득표를 했느냐 이게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30에서 33% 사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율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울산 남구 구의원 선거는 33.8%가 나왔지만 그 울산 교육감 선거는 26.5%의 투표율이거든요. 최종 투표율이. 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전주율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의 투표율입니다. 26%의 투표율에서 지금 당선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인가요? 이 후보가 받은 것이 근 40%예요. 39.0%. 네. 40%라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전체 그 전주율 유권자의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계산이 되느냐? 이게 약 9% 조금 넘는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 조금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건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선거를 바라보실 때 투표율 속의 득표율을 바라봐야지 절대적인 득표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헷갈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때 받은 득표율보다 떨어졌다. 그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77.2%인가 되는 투표율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40% 정도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전체 유권자 대비로 계산을 해야죠. 왜?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항상 대상으로 하는 거지 투표율을 가정하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낮다. 이거는 결국은 이 9%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변화하는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전 사실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전주을에서 이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 국회에서 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어줄 수도 있어요. 전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단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양당제의 이 사실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은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전주을이나 뭐 이런 데서 창녕구수 선거는 국민의힘이 또 안 냈죠. 이런 데서 양당이 붙었다면 관심이 높아서 투표율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양당이 붙었으면. 그러네요. 근데 양당 중에 한쪽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을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안 했고 그다음에 창녕구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안 했고 공천을. 이렇게 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네. 투표율이 낮을 때에는 저는 진보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호남 지역에선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었던 기회가 생긴 거죠. 왜? 양당이 만약 출마했다면 조금은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의미다. 결론적으로 민심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투표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무공천을 한 것이 오히려 진보당에게는 어떤 기회죠. 됐다.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광주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있죠. 광주에서 그 5개인가 하는 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적이 있어요. 네. 시험적으로. 그때도 진보당 2, 정의당 1명 이렇게 당선이 됐거든요. 진보당은 원래 좀 강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뭐 재보선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에 많기는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돼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준비한 게 많은데 아쉽네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국회의원 정수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의 배경을 밝혔고요. 또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가 바로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이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앵커께서 늘 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비 총 예산은 늘리지 않는 상태로 국회의원 정수는 좀 늘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앵커께서 김기현 대표의 생각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요 사실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물론 그래서 이제 전 정치를 안 하지만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의원 수를 건드리기보다는 국회의원 특권 세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적다라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 저는 사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국회의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쓸데없이 누리는 게 많아요. 예? 이런 거 우리 이거 줄이겠다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저는 호응이 좋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얘기 없이 숫자를 줄이겠다 이것도 사실 여론의 호응을 좀 이렇게 얻으려는 저는 그런 시도라고 보거든요. 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저 국민의힘 최고위원분들이 막 시리즈로 지금 그 정말 이 아주 부적절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악화된 여론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호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에서 30명 줄이면은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뭐 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지역 같은 데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적 역할을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네. 그런데 그 숫자를 줄여버리면 통로가 줄어들겠네요. 통로가 더 줄어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면 서울 이외 지역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강원도가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4배 정도 된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명인데 한 의원이 또 여러 도시를 담당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4배 정도 되는데 네. 국회의원 한 명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줄인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취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저 같으면 국회의원 특권 우리 다 내려놓겠다. 월급 반으로 깎겠다. 우리는 정말 반으로 해야 돼요. 정말요? 예, 왜 그러냐면 GDP 대비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대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액수만 따지면 그렇죠. GDP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좋게 보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인데 의원 정수 축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를 밝히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에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같은 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 건지 매우 궁금한데 그렇다면 정개특위는 왜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많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기현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직접 엄중문책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말이에요.
엄중문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뭘까요? 지금 이양희 교수님이 물러났기 때문에 윤리위부터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윤리위부터 일단 재구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겠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전 늦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세게 나와야지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실언들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안타깝고 민주당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들 국회의원 수 350명인가 그렇게 늘려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도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예?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인원수 늘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국민들이 최소한도 논의의 대상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350명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로 납말하는 보이지만 네. 제가 볼 땐 초록이 동색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뭐 비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도 뭐 윤리위를 다시 좀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잦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북한의 최근 동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가능성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결심할 때는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 시위를 들기도 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요. 미국의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 살펴보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 체제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거 다뤄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어제 포럼을 개최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예.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상쇄 전략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 이거보다는 우리도 비슷한 힘을 갖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할 어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건지 아니면 지금도 뭐 현명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핵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apability for second strike. 그러니까 이게 맞고서 다시 때리는 거. 네.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에 있어서는. 그런데 북한이 아직은 완벽한 2차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예요. 금방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1950년대 프랑스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던 드골이 한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드골이 핵 개발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미국에게 던질 시간이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논란들, 이러한 그 논의들이 저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이 전략 자산을 우리한테 배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략 자산이 날라오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저는 지금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핵에 대한 뭐 필요성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또 양자 연쇄 회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와 오늘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했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압박 노력 강화에 공감을 했고요.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와 같은 엄중한 이 한반도 정세를 두고 이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 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입국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오후에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각각 양자 협의를 마친 뒤에 이제 7일에는 한미일 3자 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과감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또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이 더더욱 도발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요새 북한이 하도 도발을 많이 하니까 미사일 그냥 허구날 쏴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 소식이 들어와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네. 있을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 도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훨씬 더 강한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훨씬 더 강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평도 포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연평도를 다시 포격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미국 은 덜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정말 앞으로도 계속 도발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그 김영민 아나운서 소개를 안 했으니까 지금 정중하게 YTN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